서로 솔직해져 봅시다. 작년과 비교해서 같은 돈으로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가 더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더 비었습니까? 답을 알고 있습니다. 비었습니다. 분명히 비었습니다.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10만 원으로 몇 가지를 선반에 다시 올려놓아야 합니다. 채소가 더 비쌉니다. 돼지고기가 더 비쌉니다. 심지어 라면 한 봉지도 더 비쌉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그 느낌은 사실입니다. 2024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3% 상승했습니다. 2025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됩니다. 별로 많지 않게 들리죠? 고작 2.4%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해커가 계좌에 침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 매시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세 가지 자산 이전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같은 노력, 같은 성실함, 같은 저축을 해도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지 설명해 줍니다. 누가 당신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돈에 대해 더 현명해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세 가지 메커니즘에 들어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구매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연 2% 이자를 받으면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형 은행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에서 2.5% 사이입니다. 평균 2%로 잡겠습니다. 반면 2025년 예상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2%에서 2.4%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4%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매년 은행에 맡긴 100만 원마다 4천 원의 구매력을 잃습니다. 적게 들리십니까? 1억 원이라면요? 매년 40만 원의 구매력을 잃습니다. 10년이라면요? 400만 원이 증발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10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정확히 100개 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1년 후 1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잠깐, 물가가 2.4% 올랐습니다. 이제 장바구니 하나가 102만 4천 원입니다. 1억 200만 원을 102만 4천 원으로 나누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99.6개입니다. 돈은 더 많아졌지만 살 수 있는 것은 더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난해지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제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수영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장의 수위가 바로 당신의 구매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수영장 바닥에 뚫린 구멍입니다. 물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매년 2.4%씩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당신의 월급과 예금 이자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물을 채워 넣는 수도꼭지입니다. 자, 수도꼭지가 매년 2% 속도로 물을 채우는데 구멍으로는 매년 2.4% 속도로 물이 빠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한 푼 한 푼 아끼고 있는데도.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고 저축을 해도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영장에서 새어나간 물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다른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가난해지는 것으로부터 누가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995년 두 사촌 형제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둘 다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빚은 나쁜 것이다. 저축이 좋은 것이다. 절대 돈을 빌리지 마라. B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빌려서라도 잡겠다. 1995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둘 다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저축하겠다. 한 푼도 빌리지 않겠다. 돈이 다 모이면 그때 사겠다. B씨는 다르게 결심했습니다. 2,500만 원이 있으니 5,500만 원을 빌려서 지금 당장 집을 사겠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A씨는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10년 후 그의 손에는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일까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A씨는 1억 원을 들고도 아파트 절반도 살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저축하고 10년간 아끼고, 그런데 목표에서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B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B씨는 1995년에 8천만 원의 집을 샀습니다. 5,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05년 그 집의 가치는 2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빚은요, 여전히 5,500만 원입니다. 이자를 포함해도 총 상환액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B씨의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빼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A씨의 자산은요, 현금 1억 원. 하지만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똑같이 저축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뒤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A씨는 채권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돌려받는 돈의 가치가 빌려준 돈의 가치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B씨는 반대입니다. B씨는 채무자입니다. B씨는 1995년에 5,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채무자가 이익을 봅니다. 1995년에 5,500만 원 빚은 2005년에는 실질 가치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B씨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하는 사람에게서 빚을 진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시킵니다.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하지만 잠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 사람이 빚을 지라고 부추기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빚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 소비재를 사기 위한 빚입니다. 자동차, 명품 가방, 여행, 최신 스마트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돈을 빌려 차를 사면 차는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20% 가치가 떨어집니다. 빚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종류, 자산을 사기 위한 빚입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재정적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빚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비재를 사려고 빚을 지는 것은 재정적 자살입니다. 자산을 사려고 빚을 지는 것은 레버리지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빚은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이 찍혀 나올 때 올바른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메커니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730년 리샤르 캉티용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박람회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먼저 상품권을 받습니다. 누구일까요? 대형 은행들, 대기업들, 인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품권을 들고 바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이때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좋은 가격에 많은 물건을 삽니다. 두 번째 그룹이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받습니다. 소상공인들, 가게 주인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봅니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룹이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받습니다. 누구일까요? 평범한 노동자들, 월급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물가는 이미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10만 원짜리 상품권은 먼저 받은 사람들의 절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캉티용 효과입니다. 이제 2020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쳤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를 역대 최저인 0.5%까지 낮췄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먼저 갔을까요? 대형 은행으로, 금융 대기업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20년 3월 1400포인트 바닥에서 2021년 1월 3300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도 안 되어 14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20에서 30% 올랐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지역은 4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들의 자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5배, 2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월급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매년 2에서 3%.
최저임금은 2020년에 8,590원에서 8,720원으로 2021년에는 9,160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6에서 7% 상승입니다. 그 사이 집값은 30에서 50% 올랐습니다. 주가는 140% 올랐습니다. 2019년에 한 노동자가 1억 원을 모았습니다. 5년 후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2021년 그는 열심히 저축해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는 시작하기 전보다 목표에서 1억 원 더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달 저축했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경제에서 돈이 분배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익을 보는 더 큰 손이 있습니다. 은행보다 더 큽니다. 대기업보다 더 큽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약 1100조 원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54%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는 얼마였을까요? 728조 원. 국내 총생산의 약 37%였습니다. 단 5년 만에 국가부채가 거의 400조 원 늘었습니다.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세금을 올립니다. 국민과 기업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거둡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세금 인상은 정치적 자살입니다. 두 번째 방법, 지출을 줄입니다. 복지를 줄이고 공공투자를 줄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분노할 테니까요. 세 번째 방법,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를 직접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카가 한 명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0년 그 조카가 영화를 보러 가려고 1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때 10,000원이면 영화표 한 장과 팝콘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조카가 정확히 10,000원을 돌려줍니다. 그 10,000원을 들고 영화관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만 살 수 있습니다. 팝콘 살 돈은 없습니다. 조카가 빚을 다 갚았을까요? 숫자로는 다 갚았습니다. 10,000원 빌리고 10,000원 갚았으니까요. 하지만 실질 가치로는요, 팝콘 값을 잃은 겁니다. 영화표 한 장과 팝콘을 빌려줬는데 영화표 한 장만 돌려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카가 바로 정부입니다. 당신이 바로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집니다. 누가 국채를 살까요? 연기금, 은행,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저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금을 가진 사람, 저축하는 사람, 국채를 산 사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투표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 당신의 주머니에서 정부의 주머니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매년 2.4%이고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매년 240만 원의 세금을 정부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피해자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석유 위기, 유가가 4배로 뛰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떤 해에는 14%까지 올랐습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그 시기에 오히려 부자가 되었을까요?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금은 그 10년 동안 매년 평균 9.2%씩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원자재가 올랐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 저축한 사람은요? 그들은 10년 동안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제 현대 억만장자들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입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캐시 이즈 트래시, 현금은 쓰레기다. 그는 돈을 다 쓰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날씨에 대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로 분산 투자합니다. 워런 버핏은 어떨까요? 그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삽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무엇일까요? 제품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계속 사는 능력입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폰 가격이 999달러에서 1199달러로 다시 1499달러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삽니다.
그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코카콜라가 음료수 캔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십니다. 그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억만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 총자산의 2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현금은 비상금으로만 두십시오.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하십시오. 주식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면 ETF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국에서는 ISA 계좌를 개설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내 투자 수익은 면세되거나 상당히 감면됩니다. 세 번째, 원 달러 환율을 주시하십시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해지면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400원은 경고 신호입니다. 1,500원은 위험 신호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네 번째, 부채 구조를 재정비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에서는 고정금리가 비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산의 5에서 10%를 금에 배분하십시오. 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은 보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금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합니다. 5에서 10%면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성장 기회를 놓칠 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소비재를 할부로 사지 마십시오. 자동차 할부, 휴대폰 할부, 전자제품 할부. 이것은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빚은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듭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이 6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규율과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신문에 나오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이전입니다.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됩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잃고 똑똑하게 빚을 진 사람은 얻습니다. 늦게 돈을 받는 사람에게서 먼저 돈을 받는 사람에게로 이전됩니다. 평범한 노동자는 잃고 금융기관은 얻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로 이전됩니다. 금고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잃고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사람은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국민에게서 정부로 이전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방정식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만히 두고 녹아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끝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분석은 역사적 데이터와 거시경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에 기반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적용하기 전에 자신의 재정 능력과 위험 감수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따라 투자하려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분석과 지식 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이 지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돈에 대해 더 현명한 사람은 삶에서 덜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금융의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